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하면 전해드리겠고 오늘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추이를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체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지만 국내 발생은 585명입니다. 수도권이 57%, 비수도권이 43%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부산하고 울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은 170명이고요. 사망은 2분이 늘어서 누적 1,833명, 1.4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그러니까 일평균 확진자 수가 597명이니까 600명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예. 그 일주 전보다 하루 평균 6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4차 확산보다는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접종 속도는 꽤 빨라졌습니다. 하루 26만 명까지 접종을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예. 그래서 1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 339만 명. 인구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은 23만 명, 그러니까 예. 전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이제 300만 명 목표였는데 300만 명 넘게 접종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라고 이제 신고된 게 4명이 늘어서 누적 79명인데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매주 회의를 열어서 이제 인과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 신청은 지금까지 9건이 있었고요. 이 중에 4건이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5월 또 코로나 백신 진행되고 있는데 5월 코로나19 백신 수급은 원활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화이자 백신이 좀 문제가 있었죠. 2차 접종분, 그러니까 1차 접종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3주 만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매주 이제 물량이 들어오긴 하는데 빠듯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2차 접종을 위해서 일단 5월 셋째 주까지는 1차 접종을 제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이충현 기자 그 중대본 내용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예, 5월 2일 일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97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에 659명에 비해서는 62명, 9.4%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로 그 전주의 1.01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던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이며 이는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효과와 3주 전에 실시한 수도권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조치,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 실내보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환기가 용이해진 계절 요인 등의 효과로 보입니다. 유행 규모가 컸던 5개 지역 중 경기와 부산은 유행이 조금씩 감소하였고 서울, 울산, 경남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울산은 영국 변이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전담 중환자 병상 782개 병상 중 71%, 556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57%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확산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내보다 야외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외 테이블 이용이나 야외 운동 등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내 시설의 경우에도 항상 창문을 열어 환기가 가능한 계절인 만큼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제도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새희망 자금 2조 8천억,
버팀목 자금 4조 5천억, 버팀목 자금 플러스 6조 7천억 등 14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100에서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청 시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신청이 시작되어 4월 29일까지 한 달간 272만 개 사업장에 대해 4조 5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내일 월요일부터 경상북도와 유사하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모두 합쳐도 하루 평균 2명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군구까지 모두 동의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대본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1.5단계 지역이었기에 생업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었고 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우선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광주와 인접한 인접지역들과 대도시 인접지역, 관광지의 방역 강화, 버스형 이동검사소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화이자가 바닥났다라고 해서 접종이 가능한지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화이자 접종은 3주 전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접종 대상자들은 대상을 줄였다가 5월 하순부터 다시 1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검증 결과로는 1차 접종만 해도 약 90%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며 3주 뒤 2차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고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고령층을 빨리 1차 접종을 맞게 하고 이후 후속 물량을 통해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접종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1차 접종이 집중될 때와 2차 접종이 많아질 때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총접종 대상의 규모도 함께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고령층들이 예방 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굳이 2차 접종 물량을 미리부터 반절 보관해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령층을 절반으로 줄이고 3주를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국가가 1차 접종을 더 빠르고 더 많이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앞으로 2달간 5월, 6월 동안 고령층들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공급계획과 접종계획은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접종 대상과 규모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화이자 백신이 바닥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5월, 6월 2달 동안 고령층 등이 접종을 받게 되며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물량을 공급하고 접종 계획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일각에서 계획대로 안 될 거라고 비관적이었던 4월 말 300만 명 접종도 일정대로 완수하였습니다.
고령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2달간 5월과 6월 동안 반드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을 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접종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우리 사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확한 표현은 접종 대상자들의 쏠림이나 반발, 포기 등을 초래하고 현장의 혼선을 빚어 결과적으로 예방접종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결과입니다. 특히 예상에 근거해서 너무 앞서 나가거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 제기되고 전파되는 경우를 주의해 주십시오. 백신의 안전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때에도 접종 후 사망과 이상 반응이 경쟁하듯 보도되었고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상 반응 사망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아져 총 110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중 의학적으로 독감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판정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매일 많은 분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과 예방접종이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지 않고 접종 후의 사망이라고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전달되면 그 숫자는 상당할 것이고 접종을 받으셔야 할 어르신들도 불안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나 관심도 지난 겨울철 계절독감과 비슷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예방접종은 과학의 역할이 핵심인 분야입니다. 최대한의 과학적 검증과 사실인지 확인을 통해 정보를 판단하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부정확한 과장, 잘못된 정보 등을 조심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유행은 참으로 길고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긴 유행의 반환점을 돌아 일상을 회복하는 종반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과 6월 동안 고령층 등 1,200만 명의 접종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2달이 지나면 우리는 훨씬 안전해지고 일상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95%가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1차 접종이 끝나면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성은 대폭 줄어듭니다. 어르신들도 한결 안심하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말까지 하루 1,000명 이하로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고 고령층 등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이 2가지의 목표가 잘 달성된다면 7월부터는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모임 제한 등을 한층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과도한 불안을 가지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행사가 많은 5월을 잘 넘어가도록 마스크와 손세척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상시 환기가 되는 곳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하셨습니다. 이충훈 기자, 브리핑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평균 597명 일평균이 그래서 그 직전 주보다 62명이 감소를 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01에서 0.99로
약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더 확산될 가능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전남 지역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바뀌는 것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그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5월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방역 당국에서 그 화이자 백신이 바닥났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닥난 건 아닙니다. 다만 수급이 좀 타이트해서 2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주 정도는 75세 이상 1차 접종을 약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2주나 3주가 지나면 다시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5월부터는 65세 이상에서 74세까지 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16만 회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방역 당국이 얼마나 이제 여유가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지만 이 백신 수급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는 매년 독감 백신으로 수백만 명씩 접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백신 수급만 잘 된다면 하루에 100만 명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을 했고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죠.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7월, 그러니까 6월까지 1,200만 명 목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겠다. 7월부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또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는 집합금지는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생겼을 때 유흥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단 전제 조건은 1,200만 명 접종이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입니다. 예. 자, 해외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16세부터 접종 허가가 나 있는데 이제는 12세부터도 사용 허가하도록 신청을 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은 16세부터 지금 사용 승인이 났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언제 접종을 할지는 아직 계획이 짜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세에서 15세의 화이자 백신 허가 신청이 미국 식품의약국 또 유럽의약품청에 제출됐습니다. 앞서서 2,000명 이상 청소년 임상 시험에서 100%에 가까운 임상에서 예방 효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지금 12세 이상에서 곧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말쯤에는 그 결과가 나오고 또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연말쯤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중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품귀라기보다는 모자랄 가능성이 좀 있다. 공급에 좀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노바백스 백신은 항원 접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면역 증강제가 들어갑니다. 이 면역 증강제의 원료가 중남미 나무에서 추출하는 건데 추출하는 거 제조하는 게 아니고 추출하는 것보다 보니까 네. 원료가 좀 모자랄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이 쓰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테고요. 그래서 이 면역 증강제에 대한 특허는 노바백스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GSK라는 다른 제약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갖고 있어서 공급을 약간 통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지금 허가 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GSK가 갖고 있는 이 매트릭스 M이라는 면역 증강제의 공급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국내 백신 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짚어주십시오. 국내 백신이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주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제넥신이라는 가장 이제 앞서서 하고 있는 데가 제넥신이라는 데인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DNA 방식의 백신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을 할 예정입니다. 1천만 명분의 공급은 계약이 된 것 같고요.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훈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일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권에서도 전체 국내 확진자의 25%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인구 대비 6.6%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휴일이지만 오늘도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흘째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발생이 585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었지만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연일 60%를 웃돌던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은 57%로 낮아졌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경남권에서는 25%의 확진자가 집중됐는데요. 수도권과 경남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전체 국내 확진자의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는 140명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61명, 울산에서도 5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울산 지역에서는 교회와 회사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 수를 보면 연일 700명을 웃돌았던 이전 주에 비해서 최근 한 주 들어 확진자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증가세가 이전 주보다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한 주간의 평균치를 봤을 때 확진자 수가 622명, 그리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만 따로 떼서 보면 595명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금 조사 중인 사례는 최근 2주간 27%를 웃돌고 있고요.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된 사례도 4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염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도 3만 9천여 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339만 명이 접종을 마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 인구 대비로 살펴보면 접종률은 6.6% 정도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대부분은 경증이었지만 추가로 신고된 사례가 중증 의심 사례 2건 있었고요. 사망은 4건이 더 나와서 보건당국이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2달여 기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차 접종자 수는 33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혈전증 문제로 접종이 한때 보류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접종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별 방역 기간은 오는 9일까지고요. 거리두기 현 단계는 오는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경남과 울산 등 비수도권 확산세도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부터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광복구의 노래방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손님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손님과 지인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137명을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5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어린이집 관련 추가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교사 2명이 확진된 뒤 어제 원아와 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나흘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177명, 경기 140명 등 수도권 확진자는 34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0% 가까이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울산 등에서 하루 50에서 6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국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만남이 많아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해 이달 2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주말 영향으로 평일보다 적은 4만 6천여 명이 신규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339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2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 약 500만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전남에서는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성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확진된 뒤 교회와 목욕탕 등에서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 고흥군청의 공무원도 확진돼 군청 전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예배가 있는 일요일인데도 교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장성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건 지난달 25일. 이후 이 공무원과 접촉한 교회 신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도들 가운데 1명이 방문한 목욕탕에서도 3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또 다른 동선인 독서실에서도 고등학생 2명이 확진돼 학교 2곳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교회와 목욕탕, 독서실 등에서 발생한 관련 확진자만 14명.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1,300여 명에 이릅니다. 독서실의 동선, 또 그분이 교회를 갔고 그 교회를 다니던 분이 또 한 분이 사우나를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됐고. 전남 고흥에서도 군청 공무원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인 뒤 확진됐습니다. 고흥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온 건 석 달여 만입니다. 군청 공무원 600여 명은 전수검사를 받고 있고 군청 건물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관련 사무실은 즉시 폐쇄 조치하고 저희가 소독했습니다. 분식당 이용이라든지 동선이 있기 때문에 군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으면 식당은 물론 유흥업소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해보니 일부 유흥업소들이 숙박업소의 객실을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하는 실태가 드러났는데 경찰의 일제 단속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 영업한 곳을 포함해 28곳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경찰들이 한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가 모텔 객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찰관에 단속 나왔어요?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는 손님들이 있는 방 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업주는 이를 부인합니다. 업소에서 쓰는 저기 장부잖아요. 아니 보시면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호실이 다 적혀져 있네요. 실제로 장부에 적힌 모텔 객실을 찾아가 보니 탁자에는 술병이 즐비합니다. 술을 마시던 손님과 여성은 둘이 연인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밑에서 안내받고 여기 오셨죠? 다른 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만취한 남성은 단속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텔 계단 곳곳에는 빈 술병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손님들도 술을 많이 사다 먹어요. 그런 거를 제가 그거 갖다가 방을 갖다가 어떻게 쓰나 그걸 갖다가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이 모텔에서 술상을 차리고 불법 영업한 객실은 3곳, 손님과 유흥업소 직원 10명이 단속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일제 단속에 나선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런 곳을 포함해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직원 등 적발된 2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담당 시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기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인데 이 자가격리 앱이 문제입니다. GPS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 집안이나 시설 내부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 기록입니다. 오전 11시 29분, 격리 장소를 벗어났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분 뒤 같은 내용이 날아오고 5분에서 10분, 30분 간격으로 밤 11시까지 울린 경고 문자가 모두 80차례.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 자정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밤낮 없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처지에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혹시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경고 문자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받는 전담 공무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고 문자를 받는 즉시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레 오류라고 보고 포기하고 맙니다. 오류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폰 볼 때마다 이게 제쳐야 돼가지고. 자가격리 앱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격리자들이 머무르는 실내에서는 수신 감도가 낮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와이파이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GPS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가 튀어서 그 이탈을 잘못되는 거거든요.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라서.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7만 6천여 명. 자가격리 앱의 작동 오류 실태를 전면 조사해 방역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잇따라 대미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 등의 경고 메시지도 내놨는데 북한의 의도가 주목됩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권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근간이 무엇인지 선명해진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미국과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 규정하며 그 해법으로 외교와 억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비난 담화도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 했다며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미국은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오늘 담화를 내고 지난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을 거친 언사로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전단 살포를 또다시 방치하고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법 취지에 맞게 이행돼야 하며 북한을 포함해 누구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2개월 만인데 우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되고 개인의 참여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도입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오랜 기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이 급락했던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폭락 장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 왔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이 대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들은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반영해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배정했는데 2조 4천억 원 규모로 증권사 17개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투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 금액과 상위 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2차례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7월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전 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상지 현황, 청약 자격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7월 4,400호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올해 총 3만 20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청약 추진 일정과 주요 단지 입지, 공급 규모 등 현황과 청약 자격, 소득, 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서 이란의 석유 및 금융 등 분야 제재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핵합의 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 금융 등에 대한 제재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익명의 유럽 국가 고위 외교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는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잠시 뒤에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장을 연결하기 앞서서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손서영 기자, 지금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네, 코로나 여파로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고요.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표를 마쳤고요.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투표 결과와 함께 잠시 뒤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당대표와 함께 5명의 최고위원도 선출하게 됩니다. 네. 당대표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 세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지금 7명이 출마를 한 상태인데요. 강병원, 황명선, 그리고 김용민, 전해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후보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 자, 오늘이 전당대회 당일인데 투표가 오늘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28일부터 닷새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오늘 오후까지 ARS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제 투표를 보면은 한 사람이 당대표 1명을 뽑을 수 있고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고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2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좀 투표가 어떻게 비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예.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합산된 결과를 모두 모아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중을 좀 보면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각각 45%,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그렇군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과 이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는 합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당심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3명의 당대표 후보별로 좀 특색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기호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친문 핵심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이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 선명성을 좀 강조해 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3번째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송영길 의원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초반부터 인지도나 조직력에 있어서는 좀 다른 후보보다 앞선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개파색의 경우에도 조금 두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경우는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민생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실제로 손실보상 등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리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이 재보선 패배 후에 지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부여되는 과제가 있을 건데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재보선 참패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일단 있을 거고요. 이와 동시에 또 당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지 쇄신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을 또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가 새 지도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과제도 주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대선 경선 일정 등을 이제 확정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현안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해결하고 정책을 새롭게 내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 당정청 관계도 좀 새롭게 정립해야 하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당대표 선거에 나선 새 후보 모두 새롭게 당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설정하겠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새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 가운데는 한 명이 여성 후보 몫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7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2명. 그러니까 백혜련, 전혜숙 의원 2명이 여성 후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은 여성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을 당선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5위 안에 당선권에 들지 못하더라도 여성 후보 1명은 자동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잠시 후에 발표를 할 텐데 아까 그 투표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각각 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그리고 일반 국민의 조사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의원입니다. 예. 45%고요. 그 다음이 권리당원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번 선거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당심의 향배가 어디로 그렇죠. 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던 최고위원 7명의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최고위원 7명 한번 짚어보면요. 이제 강병원 후보는 이제 서울 은평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제 수행비서로서 정계 입문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닌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좀 친문의 색채가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명선 후보의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의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논산시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지자체의 어떤 역할을 좀 대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민 후보가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의 초선 의원이고요. 이제 검찰 개혁 등의 이슈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그렇죠. 후보입니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 여성 후보인데 서울 광진이고 이제 3선 의원을 좀 대표해서 이번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치 못하게 조금 친문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조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삼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호남에서 이제 의원들이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권리당원에도 이 호남 출신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금 앞서서 최고위원이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혜련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 간사를 현재 맡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검찰 개혁 특위로도 활동을 하고 좀 관련 이슈에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영배 의원 초선인데요. 성북구청장 출신으로 이번에 의원이 됐고요. 또 황명선 시장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정무실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장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기호 6번 백혜련 후보, 기호 7번 김영배 후보, 기호 4번 전혜숙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대 좌석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영길 신임 당대표님, 그리고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해숙 신임 최고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자와 후보자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후보자께서 당선자와 나머지 후보자들께서도 전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임 지도부에는 축하의 꽃다발을,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분들께는 응원의 꽃다발을 전하겠습니다.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원팀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당선자와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의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셋을 외치면 함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네,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신임 지도부께서만 남으시고 다른 후보자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신임 지도부께서는 다시 한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진 충분히 찍으셨으면, 네, 그러면 신임 최고위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신임 당대표께서만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송영길 신임 당대표에게 당기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송영길 신임 당대표님,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각오를 담아 당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 시대가 부여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어갈 우리 당의 든든한 새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임 당대표이신 송영길 당대표님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난 4월 7일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여망을 깊게 새기겠습니다.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쟁에 참여해 주신 홍영표 의원식 후보님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우리 황명선 서삼석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표 후보님의 계획에 대한 열정, 의원식 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헌신을 잘 수용하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로 선출되신 5분의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습니다. 전국의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문 언론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20,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 면역의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사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원화지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고,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아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저 송영길 확신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장서 가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 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애정을 가진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합시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대표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득표율 35.6%로 당선이 됐습니다. 2위 홍영표 후보와 0.5%포인트 차이밖에 안 정말 나죠. 차이가 적었군요. 네,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요. 3위는 우원식 의원 29.38%였습니다. 최고위원회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그리고 전해숙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성 2명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자, 선출된 최고위원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성 몫으로 1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2명의 후보 모두 5위 안에 안착하면서 2명의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요. 예. 이 송영길 대표의 수락연설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수락연설에서 송 대표는 이제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제 홍영표 후보의 개혁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원식 후보의 민생에 대한 열정을 합쳐서 이 원팀의 정신으로 나가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송영길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됐으니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을? 네, 아무래도 이번 결과를 보면 좀 당의 변화, 쇄신의 방점을 찍기는 했는데 또 홍영표 후보가 굉장히 박빙승부를 펼친 걸 보면은 당내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후보 여러 가지 좀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되 좀 민생에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LTV나 DTI 규제를 90%까지 완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좀 내놓은 바가 있어서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부세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제 검찰 개혁의 경우에도 좀 더 실속 있는 개혁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새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차기 대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송영길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와 뭐 팀을 이뤄서 끌고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데 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좀 개혁의 메시지를 선택한 만큼 쇄신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젠더를 제시하고 또 이끌어 나갈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경선과 관련한 어떤 룰들을 좀 정하고 확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바로 논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 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송영길 후보가 좀 유력하거나 조금 유리하다는 그런 평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세 번째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기 때문에 예. 초반부터 이제 인지도나 조직력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홍영표 후보의 좀 당원들의 어떤 지지도를 좀 결집하면서 좀 추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박빙의 결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손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산간 지역엔 때 아닌 봄눈이 내렸습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현재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내륙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이 12도로 오늘보다 낮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23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